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차준환과 김채연이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피겨스케이팅에서 사상 첫 남녀 동반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현재까지 금메달 15개를 수확한 우리나라는 2회 연속 종합 2위를 확정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로 다른 양국의 관세를 똑같이 맞추는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4월 이후 적용될 상호 관세 대상국으로 우리나라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추가 변론기일을 오는 18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불공정한 헌재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김하늘 양의 발인이 오늘 엄수됩니다. 하늘 양이 다니던 학교와 빈소에는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전 세계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고 있지만 이젠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용구 특파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전 세계 각국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오는 4월 1일까지 각국의 실태를 검토한 뒤 국가별 관세율 등을 결정해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관세와 비관세 장벽까지 두루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처럼 한미 FTA 상호 무관세인 국가들까지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을 겨냥해서는 상호 관세 부과 때 부가가치세도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대만을 향해서는 미국에서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갔다며 되찾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뜻 서로 똑같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이 상호 관세를 실시하면 전 세계적으로 관세율이 높아져 전 세계 무역량이 감소하고 특히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의 경우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이 될까 봐 걱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중국 공산당 같은 전략적 경쟁자이든 유럽연합이나 일본,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다른 방식으로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며 한국을 특정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가 가장 많고 심각한 국가들을 먼저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무역 불균형 국가를 순서대로 보면 중국과 멕시코, 베트남 등에 이어 우리나라가 8번째에 해당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금액이 큰 자동차와 관련한 관세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반도체법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삼성전자가 약 47억 달러, SK하이닉스는 4억 6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정해졌는데 이제 이 조건도 다시 손보겠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오는 4월 1일 전까지 정부 차원의 대미 협상이 필요한데 한국 같은 경우 현재 정치적 혼란 상황으로 인해 대미 협상력 약화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전 협상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푸틴, 젤렌스키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한 트럼프는 종전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트럼프식 협상이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조짐이 보이면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이번 종전 협상에서 제외되진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며 전쟁을 끝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과 각각 통화한 사실을 알린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는 즉각 협상단 구성에 착수했다고 알리며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은 미국과 양자 간 협상을 통해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한다며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어떤 합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상이 일방적으로 러시아에 유리하게끔 흘러갈 가능성을 경계하고 나선 겁니다. 종전 협상의 최대 쟁점인 우크라이나의 영토 회복과 나토 가입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러시아 손을 들어준 발언도 내놨습니다. I don't think it's practical to have it personally. I know that they've been saying that for a long time, that Ukraine cannot go into NATO. 영국과 유럽연합도 유럽이 모든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내고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종전 협상안은 오늘 개막하는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독일 뮌헨에선 전 세계 고위 당국자들이 모이는 안보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회의를 앞두고 독일 뮌헨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는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인데 이 사고로 어린이를 포함해 28명이 다쳤습니다. 독일 당국은 일단 안보회의와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한여해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트렁크와 차 문이 열린 채 길 한가운데 멈춰 있습니다. 주변에는 옷과 신발, 유모차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각 13일 오전 10시 30분쯤 차량 한 대가 파업 집회 현장으로 돌진해 어린이를 포함해 28명이 다쳤습니다. 2명은 중태입니다. Also mir schien es, als hätte das Auto Beschleunigung vorgenommen. 경찰은 총격전 끝에 24살 아프가니스탄 국적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지난 2016년 망명 신청에 실패한 용의자는 절도와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에서는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 마켓 돌진 사건으로 6명이 숨지는 등 최근 이민자 흉악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Also noch einmal ganz klar, dieser Täter kann nicht auf irgendeine Nachsicht rechnen. Er muss bestraft werden und er muss das Land verlassen. 사고가 발생한 곳은 오늘 개막하는 뮌헨 안보회의 개최 장소에서 불과 1km 거리입니다. 다만 독일 당국은 이번 사건과 안보회의와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의 고위 당국자가 모이는 안보회의를 앞두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뮌헨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대구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또 충남 서천의 한 주택에선 2살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아기의 부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예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상가가 물려있는 좁은 골목길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오후 8시쯤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2층 미장원과 옥상에 있는 술집, 1층 가게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해 2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옥상 술집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SUV 차량이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택시가 근처 버스 정류장을 덮치면서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 3명이 다쳤고 운전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충남 서천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는 2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가 등원하지 않는다는 어린이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대 부모를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인은 부검을 통해 밝혀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질의에 나섭니다. 지난 10일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대전 초등학생 고 김한일 양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관련 질의가 나올 걸로 전망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학교 구성원 정신건강관리 및 안전대책을 주제로 차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차담회에는 교사와 학부모,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유사한 피해를 막을 방안을 검토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이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오늘부터 발급 가능한 1단계 지역은 대구와 대전, 울산 등으로 특별시인 서울과 광역시인 부산, 광주에서는 다음 달 14일부터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안타깝게 숨을 거둔 고 김하늘 양의 발인이 오늘 치러집니다. 어젠 하늘 양의 입관식이 있었는데 오열하는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조문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늘 양 아버지의 말대로 이젠 하늘에서 가장 예쁜 별이 돼주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도에 황재현 기자입니다. 하늘양을 하늘로 떠나보내기 위한 입관식이 어제 오전 10시 엄숙히 진행됐습니다. 딸의 인형을 들고 참석한 엄마와 아빠는 슬픔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며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남일 같지 않다는 한 할아버지는 손수 쓴 시를 빈소로 들고 와 유족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늘이가 내 손녀나 마찬가지로 생각이 돼가지고 하늘이한테 잘 가라는 그런 시를 한 편 써들고 여기 왔습니다. 전남에서 달려온 한 초등학교 교사는 왠지 모를 죄책감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컸고 교사와 어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고 깊게 고민을 해봐야겠다. 하늘양의 영정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전해진 인형과 사탕, 점퍼가 놓였습니다. 유가족과 관련한 일부 악의적인 기사 댓글이나 비방성 SNS 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전시 교육청이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교육청은 유가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고 경찰도 온라인 글과 영상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씨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4년과 취업 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은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씨가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황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황 씨는 피해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2월로 예정됐던 1심 선고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따라 오늘로 연기됐습니다. 앞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던 황 씨 측이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영상통화를 몰래 녹화한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검찰은 황 씨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취업 제한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3명의 증인이 어떤 발언들을 쏟아냈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태용 국정원장은 정치인 체포 지시 명령이 적혀 있다는 메모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이혁재 기자입니다. 홍장원 차장의 그 메모 그리고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집니다. 탄핵 심판 8차 변론은 시작부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폭로의 사실관계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조태영 국가정보원장은 CCTV를 통해 확인했다며 홍 전 차장의 국회의원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기 이제 메모를 쓰게 돼서 급히 썼다라고 했는데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또 홍 전 차장 메모는 계엄 당일 공관 앞에서 쓴 메모, 자신이 쓴 메모를 보좌관에게 옮겨 적으라 한 메모가 있고 여기에 더해 계엄 다음 날 홍 전 차장이 보좌관을 통해 기억나는 대로 쓰라고 한 메모와 누군가 세 번째 메모에 덧붙여 쓴 것까지 메모가 4종류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잡으러 다닐 것 같다는 보고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홍 전 차장에게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제가 홍 장관에게 전화한 것은 경호 정보에 대해서 협조를 하니까 격려 전화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인데.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싹 다 잡아들이란 지시를 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정원장이 아닌 왜 국정원 차장에게 전화를 했는지 여러 의문들이 있었는데요. 이 탄핵 심판에서도 여기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대통령이 내가 미국에 있는 줄 알고 오해를 해서 생긴 일이라 답했습니다. 먼저 이어서 안정모 기자입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와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이 부재 중이라 차장에게 격려 차원의 전화를 한 거라 반박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온 조태영 국정원장은 당시 자기가 미국에 있는 것으로 윤 대통령이 착각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라고 다 대답을 한 건데 대통령께서는 미국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또 그날 경황이 없으니까 뒷부분에 했던 말씀을 좀 못 들으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장이 아닌 차장에게 전화한 건 이런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겁니다. 조 원장은 윤 대통령이 국정원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체포 지원 지시를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지시를 하실 거면 제게 하시는 게 맞다고. 위치 추적이든 아니면 체포 지원이든 1차장 소관 역량으로서는 하기가 어려운 업무입니다. 윤 대통령은 조 원장이 미국에 있는 줄로 알았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원장님 아직 거기시죠? 제가 이랬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생각하고 그랬더니 예, 저 아직 여기입니다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미국에 여전히 계신다고 알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국정원장과 차장 사이 서로 다른 증언을 두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 탄핵 심판 결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조태영 국정원장은 대통령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을 내놨죠. 하지만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은 달랐습니다. 조성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계속해서 박규원 기자입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으로 정영식 재판관은 시작부터 직접 신문했습니다.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는 정 재판관의 질문에 조 단장은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재판관이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의 지시인 것인가 라고 재차 묻자 조 단장은 그렇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열렸던 5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사령관은 해당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는데 조 단장은 이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이 검찰 진술서를 언급하며 조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확대 해석한 게 아니냐고 질문하자 정 재판관은 앞뒤 맥락을 끊고 답을 강요하듯이 질문하면 어떻게 하냐며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증인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조 단장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알 것이라며 그때 했던 역할을 진술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단장에 대한 증인신문 때 윤 대통령은 재판정 밖으로 나간 상태였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이번엔 비상계엄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봉식 전 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봉식 전 청장은 대통령에게 국회 봉쇄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도 없었다 증언했는데요. 그러면서 경찰이 국회를 통제한 건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은 길기범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당사자 중 한 명인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 전 청장은 국회 출입을 막은 건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며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 지시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 내지 봉쇄하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라 라고 지시한 적 없으시죠? 예.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 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예, 그런 사실 없습니다. 또 밤 11시 넘어 경찰이 2차로 국회 출입을 막은 것도 포고령 해석에 따른 것이었다며 이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본청에서부터 계엄 관련해서 포고령이 하달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국회 전면 차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 2차 통제 조지호 청장이 지시한 거죠? 예. 김 전 청장은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시간, 장소 등이 적힌 문건을 받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22시 국회가 적혀있던 것만 기억나는데 밤 10시에 국회에 출동해야 한다는 뜻으로 질서 유지 차원으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어떤 언급된 내용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다음 날 조기에 잘 끝났다는 취지의 격려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한편 마지막이 될 줄 알았던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추가로 한 번 더 열립니다. 헌재는 다음 주 화요일 18일에 변론을 한 번 더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들을 출석시킬지 여부에 대해선 오늘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편향적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최희지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에 탄핵심판 9회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살펴보지 못한 증거 자료를 열람하고 재판에서 다퉜던 주장과 입증을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9차 기일은 2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청한 추가 증인 신청 채택 여부는 오늘 평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평의를 합니다. 평의에서 정해지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해 추가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국무총리의 증인 신청을 기각한 것 등을 지적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헌재가 추가 증인을 채택할 경우 최소 한 차례 이상 변론이 더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달 말쯤 변론이 종결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3월 초쯤이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언급한 중대 결심으로는 대리인단 총 사퇴 등이 거론되는데 만약 사퇴 결단을 내린다면 탄핵 심판 막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둘러싼 논란이 터졌습니다. 문영배 대행이 가입된 고등학교 동문 온라인 카페가 있는데 여기에 수년간 음란물이 공유된 사실이 드러나 방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대행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헌재를 흔들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백길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고등학교 동문들이 가입한 한 온라인 카페입니다. 얼핏 보면 다른 카페와 다르지 않지만 유머방에 접속하니 낯뜨거운 음란물이 다수 발견됩니다. 지금은 대부분 삭제됐지만 무려 2천여 건에 달하는 음란물에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게시물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문 대행 역시 해당 카페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음란물 게시를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등에는 비판 글이 잇따랐고 일부 네티즌은 모친상 부고 게시물을 찾아내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를 문 대행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학부모 단체는 경찰에 음란물 신고와 함께 문대응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헌재는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는 문대응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대응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용인할 수준이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중국에서 열린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7차전 경기 도중 일부 현지 관중이 전두환 사진으로 광주 FC를 도발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과 국내 SNS에는 지난 11일 중국에서 열린 산둥 타이산과 광주 FC 경기에 여러 관중석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산둥 타이산 팬들이 관중석에서 일어나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과 북한 김일성, 김정은 사진 등을 의도적으로 꺼내들었다가 현지 경비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광주FC 선수들을 자극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데요. 광주FC 측은 아시아 축구연맹에 공식 항의 서한을 내고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올 시즌부터 여름철 홈경기 입장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입장료 정책을 확정해 팬들의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키움은 어제 올 정규 시즌 동안 춘추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한 계절별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6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전좌석 입장료가 10% 인상됩니다. 구단 측은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돔구장의 특성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구단 SNS에선 팬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가격을 올린 만큼 서비스나 관람 환경이 개선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일부 팬들은 펜션 요금제도 아니고 에어컨 사용 전기세를 팬들에게 전가하는 거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설경으로 유명한 중국의 한 마을이 솜을 사용해 가짜 눈을 연출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고 영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중국 쓰촨성 청두시의 스노우 빌리지라는 곳인데요. 중국 음력 설인 춘제를 앞두고 눈이 소복이 쌓인 동화 같은 풍경을 내세우며 홍보를 해 눈길을 끌었지만 날씨가 따뜻해 눈이 내리지 않자 결국 눈 대신 솜과 비눗물로 설경을 꾸미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방문한 관광객들은 분통을 터뜨렸고 SNS에는 눈마을이 아니라 솜마을이라며 조롱이 쏟아졌는데요. 결국 현지 관광당국이 사과문을 올리고 마을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티켓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조기 대선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여권 잠룡들은 벌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가 눈에 띄는데요. 저희 MBN을 직접 찾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태균 의혹에 대해선 선을 긋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은 직접 부인했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개헌 청사진을 띄우며 사실상 대권 신호탄을 쏜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폭이 넓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통해 시장 당선을 도왔다는 명태균 씨 주장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당당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조사를 안 하니까 무슨 뭐 특검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전 지금 분명히 검찰은 직무 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빨리 수사 안 해주면 정말 심정은 검찰청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어요. 개헌 초기 탄핵 찬성을 피력했던 오 시장은 선명성을 내세우기보다는 헌재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당초에 탄핵 소추를 통해서 법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자. 누가 봐도 계엄은 좀 무리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 재판 진행되는 걸 보면서 상당히 우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엔 선을 그었습니다. 지지층이 겹친다는 데도 동의할 수 없지만 지지층이 겹치면 연대 안 하죠. 그 이후에 식사 한 번, 차 한 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왜 연대설이 나오는지 이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가까워지면서 여권 내 잠룡들의 메시지 전쟁도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야권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문계 핵심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만남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면서 연대엔 뜻을 모았는데 이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건 아닌 듯합니다. 보도에 표선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직후 2달여 만에 만나면서 두 사람은 연대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지사님의 지적이 완벽하게 옳습니다. 내란 극복을 위해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 공천을 겨냥해 치욕스럽게 당을 떠난 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이 대표에게 통합을 요구해온 김 전 지사는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쓴소리도 내놨습니다.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 등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으로 평가된 모습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우리 당의 정체성이나 노선을 바꿀 수 있는 또는 노선과 관련된 정책은 민주적인 토론과 수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보다 몇 시간 앞서 국회를 찾은 비명계 모임 초일회 소속 양기대 전 의원은 진정한 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대선 경선 룰을 언급하며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로 정권 교체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기득권을 어느 시점에서는 내려놓고 공정하도록 기를 정도의 그런 대선 경선을 해야 한다. 이 대표가 비명계 인사들과 본격적인 소통에 나서면서 통합 메시지로 원팀 민주당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20대 남성이 돈을 받고 군대에 대신 가준 대리 입영 사건 기억하시죠?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이 적발된 건 처음이었는데요. 이 대리 입영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국가 행정 절차의 신뢰를 훼손한 건 중대한 범죄지만 정신질환이 영향을 준 걸로 판단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강원도 화천의 신병교육대로 입대한 조모 씨. 군대에서는 조 씨가 아닌 최모 씨로 2개월 동안 생활했습니다. 최 씨를 대신해 입영을 한 겁니다. 조 씨가 자수하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이들은 월급의 반을 나눠주는 조건으로 대신 입영했고 2달 월급 164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국가복무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사기와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후 처음으로 대리입영을 한 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각한 범죄인 것은 분명하지만 생활고와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점을 고려했다며 선처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신 군대를 가달라고 부탁한 최모 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하얀 설원 위에서 모두가 아이처럼 동심의 세계에 빠졌다는데요. 일본에서 눈싸움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고글을 끼며 민소매를 입은 사람들이 눈을 똘똘 뭉쳐 던집니다. 일본 니카타현의 한 설원에서 눈싸움 대회가 열린 모습인데요. 올해로 35회째를 맞은 단체 눈싸움 대회입니다. 상대편의 눈덩이에 맞은 선수들은 탈락하고 더 오래 살아남은 선수들이 많은 팀이 승리를 합니다. 참가자들은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어린 시절을 떠올릴 만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네요. 꽁꽁 얼어붙은 강 안에 사슴이 갇혀버렸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나섰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국 뉴욕의 꽁꽁 얼어붙은 강 안에 사슴이 갇혀 있습니다.
야생동물 구조대원이 배를 젓는 노로 얼음을 내려칩니다. 강이 얼어붙으면서 사슴이 갇혀버린 건데요. 1분 1초가 급한 상황. 다행히 사슴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사슴의 이름을 엘사로 지어줬고 현재 사슴은 야생동물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눈망울이 귀여운 엘사, 건강하게 자라나줬으면 좋겠네요. 식용꽃을 판매하는 꽃집이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서 특별한 꽃다발을 준비했다는데요.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밸런타인데이죠. 전 세계 연인들을 설레게 하는 날을 맞아서 프랑스의 한 꽃집에서는 조금 특이한 선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바로 식용 꽃다발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아름답지만 형형색색의 꽃을 칵테일에 넣어 먹기도 합니다. 어떤 꽃이냐에 따라 신선하거나 달콤한 맛, 쓴맛 등 다양한 맛이 난다고 하네요. 식용 꽃다발을 주고받는 연인들에게는 이번 밸런타인데이가 더욱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개인의 내면과 시대의 흐름을 마주보는 각각 다른 매력의 전시가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폐허가 된 세상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뮤지컬도 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문화 소식은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지의 목탄, 파스텔 혹은 캔버스에 한지를 입혀 자신의 잠재의식 세계를 담아냅니다. 눈을 감은 무표정의 작품 속 인물을 마주하면 자기 내면으로 잠수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양화를 그리면서 동양의 선과 여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이유진 작가의 화면에는 선들이 변주하며 우주적 공간으로 확장합니다. 저의 작품 세계가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궁금증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는, 가라앉음이 어떻게 긍정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작품을 감상하면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색조의 두터운 물감, 불에 그슬린 표면은 회화의 틀을 깨고 물질성을 강조합니다. 캔버스를 오려붙이거나 구부리는 방식으로 탈회화를 꿈꾸던 하종현 작가는 강렬한 색채와 반복적인 패턴 등으로 새로 형성된 도시경관과 역동성을 표현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단색화가 중 하나인 하종현의 젊은 시절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전후 혼란과 불안이 팽배했던 황폐한 시대를 반영한 작품이 시선을 끕니다. 전통적 미학과 현대적 조형을 조화시키는 실험과 이를 통해 소멸해가는 전통과 근대화적 구조를 짠 거장의 40여 점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뮤지컬 시지푸스는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을 그리스 신화 인물로 풀어낸 작품으로 희망이라곤 전혀 남아있지 않은 무너져버린 세상 속 버려진 4명의 배우들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절망, 자신의 죽음 직전에 느끼는 삶을 향한 강렬한 열망 등을 직관적으로 그려내 제18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3관왕을 달성한 수작입니다. 현 시대에도 공감할 수 있는 시의성 가득한 메시지와 에너지 넘치는 음악으로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보조 배터리가 비행기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관리 방안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턴 기내 선반엔 보조 배터리를 놓지 못하고 합선 방지를 위해 단자를 막거나 지퍼백에 넣어 보관하는 게 의무화됩니다.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는 보조 배터리 숫자도 제한되고 비행기 안에서는 충전도 할 수 없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화재는 선반 속 보조 배터리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항공사들이 저마다 보조 배터리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모든 보조 배터리는 비상시를 대비해 보이는 곳에 둬야 합니다. 선반 안에 넣는 것이 금지되고 앞좌석 주머니에 넣거나 직접 들고 있어야 됩니다. 지퍼백에 넣어 보관해야 하고 아니면 합선을 막기 위해 보조 배터리 단자를 테이프로 막거나 덮개를 씌워야 합니다.
반입할 수 있는 배터리 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통상 많이 쓰는 100와트시 이하의 보조 배터리는 5개까지 승인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와트시가 넘는 대용량 보조 배터리는 승인을 받아야 2개까지 가능하고 캠핑용 배터리 같은 160와트시 이상은 반입 자체가 금지됩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항공사의 별도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확인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기내 좌석에 설치된 USB 단자나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 다른 보조 배터리나 전자담배를 충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강화된 보조 배터리 규정은 다음 달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추위가 덜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1.4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고요. 낮에는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10도까지 올라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평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밤에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대전 영하 3도, 부산은 0.3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10도, 대구와 부산은 1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전남과 경남,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